이어서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걸로 가져오셨을까요? 자, 이제 금감기역입니다. 여러 가지 원자재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M&A를 통해서 시장을 먹기 위한 여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몬트 by 뉴크레스트. 뉴몬트가 뉴크레스트를 샀다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의 뉴몬트는 미국의 금광 업체입니다. 그리고 뉴크레스트는 호주의 금 그리고 구리 채굴 업체인데요. 본문에 보시면 17.5 빌리언 달러, 17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광업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킥박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몬트는 이번 인수로 뭘 누리게 될까요? 바로 이번 M&A를 통해서 세계 최대의 금 생산 업체가 되는 동시에 청정 에너지 전환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구리 자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거래로 뉴몬트는 500억 파운드의 구리 매장량을 토대로 해서 연간 구리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금 공급을 줄였는데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뉴몬트에게 큰 시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1위 금광업체인 뉴몬트가 이번에 뉴크레스트를 인수하면서 이러한 그 원자재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노리는 것은 규모의 경제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이 대표적인데요. 최대한 큰 기업들이 시장을 확보를 넓게 하면서 이를 통해서 작은 기업들을 죽이고 본인들이 큰 시장을 함께 가져가려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런 규모의 경제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승자가 얼마나 크게 독식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원자재와 관련해서는 이런 독과점 문제에 대한 이슈 자체는 없었었는데 혹시 이러한 M&A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이런 이슈도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완전한 자회사로 인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호주 업체입니다. 뉴크레스트를 인수함으로써 전 세계 곳곳에 금광과 구리광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호주의 구리광산을 가져갈 것 같고요.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오세아나 지역 등 여러 다른 신대륙의 금광과 구리 강산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금광을 캐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붙어서 캐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금광을 확보하면서 일석이조로서 구리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뉴몬트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매년 시너지 효과가 5억 달러 이상씩 날 것이다 라면서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해서 2년간 20억 달러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 큰 시너지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금과 구리에 대해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공급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금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금광들 주요한 것들이 다 캐졌다 보니까 현재 금 채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남은 금광들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를 확보하기 위한 M&A가 치열한 이유 바로 금광을 더 이상 생산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채굴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기조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원자재를 채굴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 그리고 안전하면서도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굴이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기존 아프리카라든지 조금 저렴한 임금으로 심지어 미성년자들을 이용해서 채굴을 하던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규칙을 맞춰서 규제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캐야 된다는 거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마진을 낮추는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해서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금광 업체들의 M&A 계속해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대기업들의 금광 확보 경쟁은 지금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리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말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금광을 확보해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펜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캐나다에서 금광을 보유한 야마나 골드를 52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시장의 M&A를 본격적으로 불붙인 바 있습니다. 또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이유 바로 배터리와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 때문인데요. 전기차에서 구리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구리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구리의 수요 그리고 가격이 급등한다는 뉴스는 저희가 한 2, 3주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구리 광산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도 앞으로 더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는 주가가 2.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함께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함께 화면으로 보도록 하죠. 네, Turkish election goes to runoff. 본문에서는 대선 개표가 99% 완료된 상황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49.51%, 그리고 공화인민당 케말 대표가 44.88% 득표를 했습니다. 킥박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터키 증시가 대통령 선거 결과에 급락하고 리라와 가치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지만 이 과반 득표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결선 투표가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스위스 쿼트뱅크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2년간 터키 자산은 불확실성 그리고 낮은 예측 가능성 또 여기에다가 높은 변동성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터키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이번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선에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튀르키예, 이제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렸던 네, 이 맞습니다. 나라가 지금 대선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커지고 있습니다. 왜 정치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 바로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와도 크게 관련이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미 터키를 20년간 독재를 해오다시피 오랜 기간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한 피로도가 높이 쌓였다는 점, 이번 대선에서 결선 투표를 가야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20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계속 정치적인 경향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커졌다. 이러한 피로도가 누적됐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여러 번의 개헌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집권을 계속해 왔었고요. 이번 선거에서도 당연히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역시 여론의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50% 과반을 가까스로 넘기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결선 투표 2주 후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자, 트르키예 증시는 이로 인해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최소한 2주간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포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 등 지금 주변 국가에서는 반응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핵심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터키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딱 트르키의 위치상 이제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껴 있고요.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주요 거충지가 있는 곳이 바로 트르키예입니다. 이곳에 대통령이 확정이 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 측은 누가 되더라도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으면서 이 트르키예의 미래와 함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르키예는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지속해서 겪어왔습니다. 지금 여러 국가들이 금리를 높이고 이러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요. 이 트르키예의 인플레이션 숫자는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는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요. 트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트르키예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5.5%나 오른 무지막지한 성장률을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 지수가 많이 높다 보니까 이를 잡기 위한 대책들도 많이 필요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전형적인 대책 대신에 금리를 내려버리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치러진
대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전략, 이를 위한 금리를 낮추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어서 트리키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라고도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전쟁 직전 21년 12월,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 발발 전에도 튀르키의 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계 경제의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튀르키예의 경제가 지금 해서 계속 어려움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이제 근원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리라화의 가치는 현재 정말로 낮아졌고요. 이러한 리라화가 사실상 종이 조각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는 튀르키예 경제 회복이 굉장히 난망하다라는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2주 후 이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3위 후보의 투표가 결국에 5% 정도 됐었는데요. 이 표가 결국에 결선 투표에서 어디로 향하느냐가 최종적인 결과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기존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정치적인 안정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렵게 진행되었던 경제 상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승부처가 뭐가 있을지 정말로 우려가 된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반대로 야당 후보인 케말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드디어 정치적인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혁신 그리고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지만 이 야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연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묘수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어쨌든 누가 되더라도 현재 튀르키예 상황은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묘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향후 대선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파적인 연준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증시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을 기다리면서 오늘 장에서는 금융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오늘 장 전략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